전태일이 분신한 뒤로 이른바 민중운동 시대가 열렸죠. 뭐 민중이 뭐냐 이걸 가지고 참 얘기들을 많이들 했었는데 80년대 대략 정리된 것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이들이 민중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네.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면서 빈농에서 빈민이 됐죠. 소년 노동자까지 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뭐 도시 빈민 삶을 다 이제 자기가 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 밑바닥이죠. 밑바닥. 그러니까 민중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이 우리 사회 엘리트 기득권 카르텔이 그렇게 그 이재명 포비아를 만들고 이재명을 증오하고 혐오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 밑바탕에 이른바 민중 혐오론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 민중이라고 민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드물게 지켜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민중 혐오론이 그 엘리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많이 퍼져 있어요. 가난하다, 빈곤이다. 이게 빈곤 혐오와 민중 혐오가 일치해 왔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첫 번째 저는 이제 의미는 그걸 돌파했다.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사실은 빈곤 혐오, 민중 혐오가 이제 깨지는 계기를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또 제가 좀 주목하는 건 그거였어요. 이분이 중고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한국은 연출 사회거든요. 중고등학교 동창이나 뭐 이런 동창이 없으면 연출이 없으면 뭘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대학도 그렇지. 무슨 우리 사회 이른바 서울법대 내란과 뭐 이렇게 불리는 그런 이제 이른바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학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국회에 들어갔을 때 좀 그게 좀 걱정이었어요. 저렇게 아무 연줄도 없는 사람이 당 대표로서 초선 의원으로서 저 이제 쟁쟁한 사람들 틈에서 저 당을 이끌 수 있을까? 많이 넘어뜨리려고 했죠 당내에서. 당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과연 가능할까? 저걸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이런 카르텔 중심이라서 개파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원내 내에서 누구 개파 이렇게 만들어져 왔고 오히려 당원들의 목소리는 그냥 동원되는 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당내 기반이 쉽게 말하면 전혀 없는 거예요. 동창도 없고 무슨 뭐 개파 활동을 계속 당내에서 해오면서 뭘 잡아본 적도 없고. 근데 그거를 당원 민주주의로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그동안 원내 정당 구도하에서 개파 중심, 개파 영향이 굉장히 강하던 그런 상황들을 요즘 언론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아직도 친명계, 비명계, 반명계 이런 얘기를 인위적으로 굳이 구분해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그런 개파 구분이 지난번 특히 총선을 계기로서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개파가 과연 맞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개파라는 것이 지금 무너뜨리면서 이제 리더십을 확보하는 방식이 누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당내에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당원 민주주의를 확대함으로써 실제로 자기들조차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굉장히 우리 정치에서 의미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좀 기념비적인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총선이 당내 잡음이 거의 안 들리잖아요. 거의 없어졌어요. 네, 거의 안 들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말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라는 얘기는. 그게 레토릭 같은데 예. 그 말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험 자체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내에서 실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도 아니에요. 자기가 한 친한 몇 사람도 아니라고요. 바로 이 당을 지지하고 직접 당원이 돼가지고 당에 계속 개입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원 민주주의를 통해서 좀 자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리더십을 확보한다고 이 경험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실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국민주권을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나만 자기가 기댈 게 뭐가 있어요? 동창들이 있나? 우리 사회 최고의 백이 없다니까요. 엘리트층들에 뭐가 있나?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백은 정말 국민밖에 없어요.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웃긴 일화 중에 이재명한테 로비를 하려고 해서 뭐가 걸쳐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학교 동창도 없고 고등학교 동창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계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마련되었다. 부정적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뭐 뉴스를 읽게 돼요 이제. 네,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피하게 됐는데 이제 보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네, 예전과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대선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이 지속되는 불리한 조건에서 이룩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이 이렇게 만만한 대선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란이 종식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내란 중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란이 12월 3일 날 1차 내란을 저지시킨 다음에 내란 종식을 빨리 시켰다면
이번 선거는 하나만 한 선거가 됐을 겁니다. 엄청난 압승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내란의 전모가 다 밝혀졌다. 수천 명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라든가 또 내란 재판이 생생하게 생중계가 됐다. 그리고 윤석열은 구속돼서 못 나오고 네. 이런 상황이었다면 김건희 연루가 드러났다. 맞습니다. 뭐 게임도 안 노상원이 다 그렇죠. 낱낱이 밝혀졌다. 네. 그러면 끝났죠 그냥. 끝났죠. 모든 게. 아무것도 필요 없이 70%까지 나왔을 거라 좀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란이 지속됐습니다. 종식이 안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시간이 6개월씩 지연되니까 많이 이제 나중에는 생각이 그렇죠. 내란이 있었나? 이게 진짜 별거 아닌 해프닝 아니야? 친위 구테타가 실패해서 정권이 교체되기까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저쪽 세력은 총공세를 피는 내란 세력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이룩한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들이 강렬한 내란 심판 의지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높은 투표율에서 드러났고 오히려 보수 쪽은 대구 정도를 빼면 대구 울산을 빼면 경북 부산은 평균 투표율보다 낮아요. 조금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내란 심판을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이제 크게 작용한 선거였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가시화된 것이긴 하지만 내란 세력의 쇠퇴몰락이 아주 본격화되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한테 거의 사형 선고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가 승리한 세대가 70대밖에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주목하는 것은 40, 50대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70%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의 뭐 몰표죠. 이 정도면. 그렇죠. 자, 근데 이 세대가 뭐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세대인데 이번 내란을 저지시키는 데서도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세대고요. 근데 60대가 왜 지금 보수 표가 돼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무승부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냐면 586 세대가 지금 60대가 됐단 말이죠. 이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특이하게도 나이를 많이 먹어도 변질이 안 됩니다. 희한하게 40대, 50대가 특히 40대는 네. 압도적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0대도 앞쪽으로 가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변질이 안 된다는 것이 국힘당이나 극우 세력 내란 세력에는 굉장히 두려운 이분들이 이 우리나라의 지금 그 보건 환경을 볼 때 한 80살까지는 충분히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지지율로 쭉 올라간다고 봐야죠.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거의 유지될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60대도 앞으로는 국힘당이 표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40대는 남녀 똑같이 70%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50대도 여성이 거의 6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70% 정도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힘당은 이제 70당이 되는 거예요. 노인 정당도 아니에요. 노인 표도 다 가져가지 못하니까. 게다가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지만 이 청년 세대는 노인 세대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노인 세대는 비합리적인 보수 지지를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수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세대라서 잘 안 바뀝니다, 이 세대는. 어지간해서는. 근데 청년 세대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합리적인 판단이 그렇게 딱 계산이 잘 맞아 떨어지는 합리성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개인적 이익에서 출발해서 이준석을 지지하거나 뭐 이러지 맹목적으로 극우 세력을 지지하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노인 세대는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바꾼다는 거는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바꾸기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20대는 금방금방 바꿔요. 20대는 제 과거를 돌아봐도 네. 저는 정치적 성향이 바뀐 적이 없는데 제 주변을 봐도 20대는 왠지 이게 반항적이고 기성 질서에 네. 부딪히면 조화들 하잖아요. 예를 들어 문국현 후보가 뜬다든가 항상 제3의 후보가 뜨는 게 그런 식으로 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30대가 되면 혹은 40대가 되면 싹 바뀌어요. 특히 남성들 자주 바뀌죠. 자주 바뀝니다. 네. 그래서 20대는 가변적이다. 정치적 입장이. 그래서 극우 성향을 계속 가질 것이다. 뭐 내지는 보수 성향을 계속 가질 것이다라는 근거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잘 추진한다면 20대는 충분히 민주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국힘당은 앞으로 70대 이상에서밖에 득표를 못하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적 지지 기반도 이번에 상당 정도 잠식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쪽에서 40%를 거의 돌파했거든요. 부산에서 처음으로 40% 돌파했죠. 네, 부산 40% 넘었고 울산 넘었고 처음으로 40% 넘었고. 경남도 거의 40% 근접했습니다. 자, 부산 경남에서부터 지역적 지지 기반, 국힘당의 지역적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산 경남은 이번 대선을 거치면 좀 지나면 뒤집어질 거라 봅니다. 이제 부울경 쪽은 뒤집어진다고 보고 남은 게 대구 경북인데 그렇다면 대구 경북의 사람들이 다른 곳에선 전혀 지지를 못 받는 오직 대구 경북에서만 지지를 받는 정당을 계속 지지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이 대구 경북의 아성도
서서히 깨져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극우 세력은 이제 좀 장사하기 어렵다. 저 국힘당의 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70대가 1년에 30만씩 죽고 있다. 다음 대선까지 150만이 죽는다. 이러면서 앓는 소리를 했던데 위험합니다. 이런 정당은. 그리고 미래가 없어요. 반면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세력은 이번에 정권을 잡고 개혁을 잘 추진한다면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건 개혁을 잘 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죠. 저는 대구 경북보다는 강남 3구의 용산을 좀 주목해요. 앞자리 수가 5대 3이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앞자리 수가 4대 4라는 거는 좀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저는 해요. 좋은데. 이번에 이 내란을 옹호하면서 국민의힘이 좀 그야말로 극우 파시즘 전광훈당하고 똑같은 스탠스를 취했고 전광훈의 대리인이었던 김문수를 후보로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 버렸는데 사람은 일단 좀 이 우리가 스포츠처럼 정치를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아무리 잘못해도 응원팀을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듯이 정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를 계기로 강남 3구에 여기가 이제 우리 사회의 사실은 주류 의식이고 엘리트 집단이 자기가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여전히 40%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저들이 쪼그라들 거라고 판단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이 주류 의식들 자기가 이 사회의 진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극우화되는 이런 계기를 한편으로 만들어줘서 이거 정말 이제 내란 전모와 김건희 윤석열의 부패 전모 이거 빨리 밝혀서 이 집단 자체의 이제 도덕적 권위 사회적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시죠. 이제 그 굉장히 정확한 이번에 취임사에서 말씀들을 하셨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남녀 갈등의 근원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불평등과 여기에 정치권의 갈라치기가 만든 결과물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갈라치기 안 하고 정치권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남녀 갈등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대목이고 그다음에 통합은 유능이고 분열은 무능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를 잘하면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그것도 전 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결국 당원 민주주의 네. 이제 당원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기 리더십을 확보한 경우고요. 지금 바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민주당은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정당과는 다른 정당이 됐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최대의 시민단체인 동시에 정당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 사실 뭐 이번에 개헌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이재명 정부가 왜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겠느냐. 국민들이 결정적인 대목마다 다 내란 세력을 저지시켰거든요. 이 내란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아예 정치의 기반으로 삼아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 그야말로 어찌 보면 약간의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백이 국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백이 돼줘야 된다 오히려. 가장 강한 예. 백입니다. 사실 국민이란.